대한민국 사람이야. 어디까지 읽었지? 말을 엄청 잘할 수 있죠. 조만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말 그냥 하면 되지 뭐. 말을 이렇게 잘 하려고 하지 말고 말을 늘 약간 걸러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은 말도 술술 잘 나오고 하지 뭐. 치읓자 이상하게 쓰는 거 보고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생각나는 대로 말해도 돼? 근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늘 버퍼링이 걸리는 거지 뭐. 뭐 생겼다고? 그러면 가볼까요? 노인과 바다 전에 있었던 일은 노인이 평생을 어부 일만 해오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노인이 어느 날 바다에서 우연히 엄청 큰 물고기를 발견을 했고 물고기를 잡으려다가 물고기가 그 노인의 배를 낚싯줄에 걸렸는데 노인이 그걸 끌어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구나나 이 물고기를 끌어올리게 되면 배가 전진할 수도 없는 그냥 가라앉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노인이 자기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제 배가 막 그 물고기의 힘에 끌려가지고 이동되고 그러다 이게 서로 막 엎치락 뒤치락 하다 결국 노인이 물고기를 잡았거든요. 만세기. 그런데 어쨌든 피가 날 거 아니에요. 그 피 향을 맡고 상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어가 이제 노인의 배를 공격하는 타이밍이에요. 빠밤 빠밤 빠밤. 한번 가볼까요? 상어는 우연히 온 것이 아니었다. 물고기의 검은 피가 1마일 깊이의 바다로 가라앉자 그 냄새를 맡고서 심해에서 올라온 것이었다. 그놈은 아주 겁없이 빠르게 올라왔고 푸른 바다의 수면을 깨트리며 햇빛 속으로 뛰어올랐다. 그리고는 물속으로 들어가 냄새를 맡으며 노인과 물고기가 가는 방향으로 헤엄쳐왔다. 때때로 상어는 그 냄새를 잃었다. 하지만 곧 다시 찾았다. 혹은 그 흔적을 발견했다. 그리하여 배 쪽으로 아주 빠르게 헤엄쳐왔다. 매우 덩치가 큰 청상아리였고 바다에서 가장 빠르게 큰 헤엄칠 수 있는 몸을 갖고 있었다. 아가리를 제외하곤 그놈의 모든 부분들이 아름다웠다. 등은 말린처럼 푸른색이었고 배는 은색이었으며 표면은 부드럽고 미끌미끌했다. 몸집은 커다란 아가리를 제외하면 말린과 비슷했다. 그놈은 거대한 아가리를 꼭 담은 채
수면 바로 밑에서 재빨리 헤엄쳐왔다. 늪다랑 등지르머리가 조그마한 동요도 없이 물살을 갈랐다. 꼭 담은 아가리의 이중 입술 안에는 8줄의 이빨이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그것은 대부분의 상어들에게서 볼 수 있었던 통상적인 피라미드형 이빨이 아니었다. 그 이빨은 동물의 발톱처럼 오그라들었으며 그러면 사람의 손가락과 비슷했다. 이빨은 거의 노인의 손가락만큼 길었고 양쪽 가장자리는 면도날처럼 예리했다. 정상아리는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잡아먹었고 너무나 빠르게 힘이 셌고 또 무장이 잘 되어 있어서 바다에선 무적이었다. 상어는 신선한 냄새를 맡고 푸른 등 지느러미로 물살을 가르며 다가왔다. 그 상어를 본 노인은 놈이 전혀 겁이 없고 제멋대로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상어를 주시하면서 작살을 꺼내 밧줄을 단단히 고정시켰다. 고기를 묶는데 작살의 밧줄을 사용해서 남아있는 밧줄이 너무나 짧았다. 노인의 머리는 이제 맑아졌고 또 고기를 지키겠다는 결심은 단단했으나 희망이 없었다. 너무 좋은 일은 오래가지 못하는구나, 노인은 생각했다. 그는 상어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배전에 묶어둔 커다란 고기를 한번 쳐다보았다. 아이고, 임명님, 천치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재요즘님도 어서오세요.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탱자님 감사합니다. 임명님 고맙습니다. 아이. 너무 좋은 일은 오래가지 못하는구나 노인은 생각했다. 그는 상어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배전에 묶어둔 커다란 고기를 한번 쳐다보았다. 너무 좋은 일은 꿈하고 비슷한 거지. 노인은 생각했다. 상어가 나를 공격하는 걸 막지는 못해도 내가 저 상어를 잡을 수는 있을 거야. 덴투소군, 이놈아. 오늘은 네가 골로 가는 날이야. 상어는 고물 쪽으로 다가가더니 묶어둔 고기를 공격했다. 노인은 상어의 벌어진 아가리와 그 기이한 눈을 보았고 꼬리 윗부분의 살점을 뿌지직 파고드는 날카로운 이빨 소리도 들었다. 상어의 대가리는 이미 물 밖으로 나왔고 등도 나오는 중이었다. 노인은 상어의 이빨이 물고기의 껍질과 살을 뜯어내는 소리를 들으면서 작살을 놈의 대가리에 박아 넣었다. 노인이 공격한 지점은 상어의 두 눈을 잇는 선과 코에서 눈으로 이어지는 선이 교차하는 지점이었다. 물론 그런 선이 실제로 있는 건 아니다. 상어의 푸른 머리, 커다란 눈,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위협적인 아가리가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교차 지점에 상어의 뇌가 있는 곳이고 노인은 바다로 그곳을 강타했다. 그는 피가 묻은 무감각한 양손으로 온 힘을 다해 작살을 찔러 넣음으로써 상어의 뇌를 박살내 버렸다. 그는 아무런 희망이 없이 찔렀으나 결연한 의지와 완벽한 적개심이 강타를 만들어냈다. 상어는 몸이 뒤집혔고 노인은 놈의 눈이 흐려지는 것을 보았다. 상어가 다시 한번 몸을 뒤집자 작살밧줄의 두 고리가 그 몸을 둘러쌌다. 노인은 상어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상어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벌러덩 드러누운 상어는 꼬리를 탁탁 치고 아가리를 쩝쩝거리면서 계속 보트처럼 물 위를 헤치고 나아갔다.
상어 꼬리가 지나간 수면은 휘어졌고 그의 몸뚱이가 4분의 3가량 수면으로 나오자 그 몸을 감고 있던 밧줄이 팽팽해지고 부르르 떨리더니 곧 끊어졌다. 상어는 수면에 조용히 떠있는 노인은 또 있었고 노인은 그놈을 쳐다보았다. 곧 상어는 천천히 가라앉았다. 살점을 40파운드나 떼어갔군.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저놈은 내 작살과 밧줄도 가져갔어. 이제 내 고기는 피를 흘리고 있으니 곧 다른 놈들이 나타나겠지. 물고기의 몸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노인은 더 이상 고기를 보고 싶진 않았다. 고기가 공격당했을 땐 마치 자신이 공격당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내 고기를 공격한 상어를 죽였지. 그놈은 내가 지금껏 본 것 중에서 가장 큰 덴투소였어. 내가 전에 본 덴투소들은 상당히 컸었는데도 말이야. 저놈 정말 크군. 너무 좋은 일은 오래가지 못한다 라고 노인은 생각했다. 차라리 이게 꿈이었다면 저 고기를 낚지 않았고 차라리 신문지를 깐 침대 위에 그냥 누워 있었더라면. 하지만 인간은 패배하기 위해 태어난 건 아니야. 인간은 파괴될 순 있지만 패배하진 않아. 저 말린을 죽인 것이 정말 미안하군. 그는 생각했다. 이제 어려울 때가 닥쳐오는데 난 작살마저 없어. 덴투소들은 잔인하고 노련하고 강인하지. 게다가 똑똑해. 하지만 나는 그놈들보다 더 똑똑해. 어쩌면 더 똑똑한 게 아닐지도 모르지만 단지 내가 무장을 더 잘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지. 영감 생각하지 마.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손님 어서 오세요. 이 길로 계속 항의하고 일이 닥치면 그때 대응하는 거야. 하지만 난 생각을 해야 돼. 하고 그는 생각했다. 내게 남은 건 그것뿐이었기 때문에. 그거하고 야구 위대한 디마지오가 내가 상우의 대를 강타하는 걸 보았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물론 대단한 건 아니었지.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었으니까. 넌 이 피 묻고 무감각한 내 양손이 골자처럼 어려운 장애라고 생각해? 모르겠는걸? 난 발꽃침에 아무런 문제도 없지. 물속에서 수영하다가 가오리를 받는 바람에 그놈이 내 아랫다리를 쳐서 한동안 마비되었던 공통을 빼고 말이면. 영감, 좀 즐거운 것 좀 생각해봐. 그가 말했다. 이제 점점 집이 가까워지고 있어. 살점 40파운드를 잃었지만 그만큼 가볍게 항해하게 되었잖아. 그는 해류의 안쪽으로 들어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잘 알았다. 하지만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없었다. 아니야, 있어.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칼을 노 끝에 묶어서 사용해봐. 그래서 노인은 키 손잡이를 겨드랑이에 끼고 돛자락을 발로 밟으면서 칼을 노 끝에 묶었다. 자, 이제 그가 말했다. 난 여전히 늙은이야. 하지만 비무장은 아니지. 산뜰 바람이 새롭게 불어왔고 배는 앞으로 쭉쭉 나아갔다. 그는 고기의 앞부분만을 쳐다보고 있었고 그러자 희망이 약간 되살았다. 희망을 버린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그는 생각했다. 희망이 없다는 건 죄악이다. 죄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 하고 그는 생각했다. 지금 죄악 말고도 골치 아픈 문제점들이 많지.
게다가 나는 죄악이 뭔지도 잘 몰라. 난 그런 건 잘 모르고 또 그걸 믿는지 어떤지도 불확실해. 어쩌면 물고기를 죽이는 것도 죄악일지도 몰라. 생계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더라도 그건 죄악일 수 있어. 그렇다면 모든 게 죄악이야. 죄악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 그런 걸 생각하기에는 너무 늦었어. 세상에는 돈 받고 그런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도 있지. 그런 자들이나 죄악에 대해 생각하라고 해. 물고기가 물고기로 태어난 것처럼 넌 어부로 태어났을 뿐이지. 위대한 디마우지의 아버지가 어부였던 것처럼 산페드로도 어부였을 뿐이고. 전 한국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관여한 모든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걸 좋아했다. 조각배에는 읽을 것이 없었고 라디오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많은 생각을 했고 또 죄악에 대해서 생각했다. 생계를 꾸리거나 살코기를 팔기 위해서만 고기를 죽이는 건 아니다. 네가 어부고 또 어부라는 자부심 때문에 고기를 죽이기도 해. 너는 저 고기가 살아있을 때도 그를 사랑했고 그 후에도 사랑했어. 네가 그를 사랑한다면 그를 죽이는 건 죄악이 아니야. 더 큰 죄악이 되고 싶은 거야? 용감, 자넨 너무 생각이 많아.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넌 텐투소를 죽이는 걸 즐겼잖아. 그는 생각했다. 그놈도 당신처럼 살아있는 물고기를 먹었었지. 그놈도 당신처럼 살아있는 물고기를 먹고 살았지. 그놈은 쓰레기를 먹는 놈이 아니고 또 일부러 상어들처럼 움직이는 식기도 아니야. 그놈은 아무렇고 고상하고 도무지 겁이 없는 녀석이지. 아닙니다. 그 화장실 금방 얼른 갔다 올게요. 조금 화장실 잠깐 금방 갔다 오겠습니다. 영감, 자네 생각이 맥심이야? 그건 사진이 주였던 것 같긴 한데 너무 많구만.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넌 덴투소를 죽이는 걸 즐겼잖아. 그는 생각했다. 그놈도 당신처럼 살아있는 물고기를 먹고 살지. 그놈은 쓰레기를 먹는 놈이 아니고 또 일부 상어들처럼 움직이는 식귀도 아니야. 그놈은 아름답고 고상하고 도무지 겁이 없는 놈이지. 난 자기 방어를 위해 그놈을 죽였어. 노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아주 멋지게 놈을 죽였지. 게다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모든 것을 죽이고 있다고. 낚시는 나를 살리지만 그만큼 나를 죽이기도 하지. 하지만 소녀는 나를 살리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스스로를 너무 기만하지는 말아야겠군. 그는 배전에 기대해 아까 상우가 뜯어먹은 살코기를 한 점 뜯어냈다. 그는 그것을 씹으며 그 질과 맛을 살폈다. 쇠고기처럼 단단하고 즙이 많았다. 하지만 붉은 색깔은 아니었다. 전혀 질기지도 않았다. 노인은 그 고기가 시장에서 최고가를 받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고기의 냄새를 바다에 퍼지지 않게 할 방도가 없었으므로 노인은 아주 어려운 때가 닥쳐오고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다. 산뜰바람은 꾸준히 불어왔다. 그 바람이 북동쪽으로 약간 물러서는 걸 보고서 노인은 바람이 잦아들지는 않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노인은 앞을 멀리 내다보았다. 다른 배의 돛이나 선체나 연기는 보이지 않았다. 이물에서 좌우로 날아다니는 날치와 노란 모자 판 속 해초 덩어리들 뿐만 보였다. 심지어 새 한 마리도 볼 수 없었다. 그는 2시간 동안이나 항해했다. 고물에 앉아 쉬면서 때때로 말린의 살점을 떼어내며 씹어먹었다. 그렇게 휴식을 취하며 원기를 회복하려고 애쓰는 동안 그는 2마리 상어 중 첫 번째 것을 보았다. 아이, 그가 크게 소리쳤다. 이 말에는 마땅한 반영어가 없었다. 그것은 못이 손을 뚫고 나무 판자에 들어가 박힐 때 사람이 무식적으로 내는 소리였다. 갈라노르군. 그는 이제 2번째 지느러미가 첫 번째 것 뒤에 다가오는 것을 보았고 그 갈색의 삼각형 지느러미와 꼬리의 큰 움직임으로 보아 산 모양의 코를 가진 상어를 알아보았다. 그놈들은 냄새를 맡고는 흥분했고 엄청난 허기 때문에 멍청해져서 냄새를 잃었다가 다시 흥분하여 냄새를 찾았다. 노인은 돛을 고정시켰고 키 손잡이를 꼭 끼워 놓았다. 그리고 나서 그는 끝부분에 칼을 부착한 노를 집어들었다. 양손이 아팠기 때문에 그는 가능한 가볍게 잡으려고 애썼다. 그리고 손을 풀어주기를 위해 노를 쥔 채 손을 감았다. 노인은 고통을 참으며 양손을 꽉 쥐고서 위축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는 상어들이 다가오는 것을 노려보았다. 그는 상어들의 넓고 평평한 삽처럼 생긴 머리와 끝부분의 하얀 가슴 지느러미를 볼 수 있었다. 나쁜 냄새를 풍기는 지저분한 상어들이었다. 생물을 죽이는가 하면 쓰레기를 뒤져먹는 놈들이었고 배가 고프면 배에 놓아 키마저 뜯어먹었다. 거북이 수면에서 잠들었을 때 다리나 발을 뜯어먹는 것도 이 상어였다. 이놈들은 배가 고프면 물속에서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했다. 사람에게서는 물고기의 피냄새와 비린내가 나지 않음에도 뜯어먹겠다고 달려들었다. 갈라노, 이 징그러운 갈라노 상어. 그들이 다가왔다. 알겠습니다. 어서오세요. 하지만 청상아리들처럼 오진 않았다. 한 마리는 방향을 틀어서 시야에서 사라지더니 배 밑으로 들어갔다. 그놈이 수중에서 물고기를 씹으며 살을 뜯자 노인은 배가 흔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다른 놈은 찢어진 노란 눈으로 노인을 쳐다보더니 아가리를 절반쯤 벌린 채 고기가 전에 뜯긴 부분을 공격하기 위해 재빨리 다가왔다. 갈색 대가리의 윗부분에 그 선이 뚜렷하게 보였다. 그곳은 상어의 뇌가 척추와 연결되는 지점이었다. 노인은 노 끝에 달린 칼로 그 지점을 찔러댔고 다시 칼을 회수하여 상어의 고양이 같은 노란 눈을 또다시 찔렀다. 상어는 고기를 놓아주며 물속으로 가라앉았는데 죽어가면서도 이미 뜯어낸 살코기를 삼켰다. 조각배는 다른 상어가 배 밑에서 물고기를 뜯어먹는 바람에 요동치고 있었다. 노인은 돛을 펴서 배를 옆으로 빙 돌게 했다. 그러자 놈이 물 밑에서 밖으로 나왔다. 노인은 상어를 보자 허리를 숙여 놈의 옆구리를 강하게 찔러댔다.
그러나 상어의 껍질과 살이 너무 단단했다. 칼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게 찌르자니 손은 물론이요 어깨까지 아파왔다. 상어는 대가리를 내민 채 빠르게 다가왔고 코가 물 밖으로 나와 고기에 닿아가는 순간 노인의 평평한 대가리의 중심부를 강타했다. 그는 칼을 회수하여 금방 친 곳을 또다시 강타했다. 상어는 아가리를 고기에 댄 채 여전히 매달려 있었고 노인은 놈의 왼쪽 눈을 찔렀다. 상어는 여전히 거기에 매달려 있었다. 이래도 안 떨어져? 노인은 칼날을 척추와 내 연결 부위에 강하게 찔러댔다. 이제 놈을 강타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그는 연골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다. 노인은 노를 다시 회수하여 칼날을 상어의 아가리 속에 넣고서 아가리를 벌렸다. 그리고는 칼날을 마구 비틀며 아가리 내부를 난자했다. 상어는 서서히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잘 가라 갈라노. 일말 밑으로 가라앉아. 거기서 네 친구 놈을 만나. 아니면 그놈이 네 애미일지도 모르겠구만. 노인은 칼날을 깨끗이 닦고 노를 내려놓았다. 상어 2마리가 물고기의 가장 좋은 부분을 가져갔군. 4분의 1이나 말이야. 이게 꿈이라면 차라리 저 고기를 잡지 말았더라면. 물고기야, 정말 미안하다. 모든 게 엉망이로구나. 그는 말을 멈추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고기를 보고 싶지 않았다. 아이고, 주말이님 어서오세요. 아이고, 주말이님. 차라리 저 고기를 잡지 말았더라면. 물고기야, 정말 미안하다.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구나. 그는 말을 멈추었다. 그는 이제 고기를 보고 싶진 않았다. 피를 많이 흘린 데다 바닷물에 씻긴 고기는 거울의 뒷면 같은 일색이었다. 그래도 빗금은 여전히 보였다. 물고기야, 난 그렇게 멀리 나가지 말았어야 했어. 너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말이다. 미안하구나, 물고기야. 이제 칼을 노에 연결시킨 부분을 살펴봐. 연결 부분이 찢어져 있진 않는지. 그런 다음 너의 손을 정비해. 상어가 더 나타날 거야. 칼을 가할 숫돌이 있었더라면. 노인이 노 끝의 연결부를 살펴보고 말했다. 숫돌을 가져왔어야 됐어. 그것 말고도 많은 것을 가지고 올걸. 하지만 영감, 당신은 가지고 오지 않았지. 지금 당신한테 없는 것들을 생각할 시간이 아니야. 당신이 가진 것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 넌 나한테 많은 훈계를 해주는군.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난 그런 훈수가 지겨워. 그는 키 손잡이를 겨드랑이에 끼고 양손을 바닷물에 담갔다. 배는 앞으로 계속 나아갔다. 배 밑에 있던 상어가 얼마나 뜯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그가 말했다. 하지만 배가 가벼워졌구만. 그는 훼손당한 고기의 배 부분은 생각하기가 싫었다. 상어가 쿵 하는 소리를 낼 때마다 고기의 살점이 뜯겨나갔을 테고 이제 고기는 모든 상어를 끌어들이는 지름길 혹은 바다의 고속도로 같이 되어버렸다. 저 정도 고기라면 한 사람이 겨울 내내 먹을 수 있는 양이 될 거야. 그건 생각하지 마. 푹 쉬면서 양손을 정비하고 남아있는 부분이라도 지켜보자고. 물속에 고기의 피냄새가 가득 퍼져 있으니 내 손에서 나는 피냄새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게다가 피가 나오지도 않아. 그렇게 많이 베인 것도 아니야.
피가 약간 흐르면 왼손에 쥐가 나지 않는 효과도 있고. 이젠 뭘 생각할 수 있지. 그는 생각했다.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 그냥 다음 공격을 기다려. 이게 꿈이면 정말로 좋겠는데.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누가 알아? 결말이 좋을지. 다음에 나타난 상어는 가래상어였다. 그놈은 여물통에 달려드는 돼지처럼 달려들었다. 이거 발판 소리입니다. 사람의 머리통을 삼킬 정도로 커다란 입을 지닌 돼지. 바로 그것이었다. 노인은 놈이 고기를 공격하는 것을 내버려 두다가 곧바로 대가리를 노끝에 부착한 칼로 찔렀다. 상어가 몸을 돌리며 뒤로 물러나자 칼날이 부러뜨려졌다. 노예는 이제 배에 앉아 키를 잡았다. 그는 커다란 상어가 서서히 가라앉는 것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상어는 처음에는 실물 크기였으나 물속으로 떨어지며 점점 작아졌다. 그 광경은 언제나 노인을 매혹시켰다. 하지만 이제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젠 갈고리가 남았어. 하지만 그건 별로 쓸모가 없지. 그 외에는 2개의 노아키 손잡이와 짧은 몽둥이가 있어. 이제 저놈들을 물리치기가 어렵겠는데. 그가 생각했다. 난 너무 늙어서 몽둥이로 상어를 때려 죽일 순 없어. 노와 몽둥이와 키 손잡이를 갖고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해봐야지. 승부사님 천치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상어들은 석상 직전까지 그를 공격해오지 않았다. 노인은 석양 무렵 상어가 수면에 만들어내는 넓은 물길을 따라 갈색 지느러미들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상어들은 냄새를 찾아 이리저리 방황하지도 않았다. 놈들은 나란히 헤엄치며 곧바로 배를 향해 다가왔다. 그는 키 손잡이를 고정시키고 돛줄을 잡아매고 고물 밑에 몽둥이로 손을 뻗쳤다. 그것은 부러진 노이의 손잡이 부분이었는데 앞뒤를 잘라내어 약 2.5피트 길이었다. 손잡이 부분 때문에 한 손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는 오른손으로는 몽둥이를 잡고 손을 쥐었다 폈다 하며 상어들이 다가오는 것을 주시했다. 2마리 모두 갈라놓였다. 첫 번째 놈이 고기에 달려들게 내버려 두었다가 코 부분이나 정수리를 내려쳐야지 하고 생각했다. 2마리의 상어가 가까이 다가왔다. 노인은 배에 더 가까이 있는 상어가 아가리를 쫙 벌리고 고기의 은빛 옆구리에 이빨을 박아놓는 것을 보았다. 노인은 몽둥이를 높이 쳐들어 상어의 넓은 대가리 꼭대기 부분을 둔탁하고 묵직하게 내리쳤다. 몽둥이가 대가리에 닿는 순간 노인은 고무처럼 미끄러운 견고함을 느꼈다. 하지만 딱딱한 펴도 함께 느껴졌다. 상어가 고기에서 떨어지는 순간 노인은 상어의 코 부분을 다시 강하게 내리쳤다. 다른 상어는 고기 곁을 들락달락 하더니 이제 아가리를 쫙 벌리고 다시 접근해왔다. 노인은 상어의 아가리 쪽 한쪽 끝에 붙은 하얀 살코기를 볼 수 있었다. 상어는 고기에게 달려들며 아가리를 들이대고 꽉 물었다. 노인은 그 상어 쪽으로 몸을 돌리면서 대가리를 내리쳤고 상어는 노인을 쳐다보며 고기의 살점을 뜯어냈다. 아닙니다. 너무 중요하죠. 덕만님 어서오세요. 상어가 살점을 삼키기 위해 잠시 물러나는 동안 노인이 그놈을 다시 내리쳤으나
이번에는 고무처럼 미끄러운 옆구리를 쳤을 뿐이었다. 자, 와라 갈라노. 어서 덤벼. 상어는 재빨리 돌아왔고 노인은 상어가 물고기를 물어뜯을 때 몽둥이를 높이 쳐들었다가 힘차게 내리쳤다. 이번에는 상어 뇌의 밑동에 있는 뼈를 강타했고 놈이 고기의 살점을 뜯어내고서 뒤로 물러나는 동안 또다시 그 지점을 강타했다. 노인은 상어가 다시 덤벼들지 않는지 주시했으나 나타났지 않았다. 그는 상어 한 마리가 수면에서 빙빙 돌며 헤엄치는 것을 보았다. 다른 상어의 지느러미는 보지 못했다. 죽이지는 못할 것 같은데 한창 때였다면 죽였겠지. 어쨌든 저놈들은 심하게 때려줬고 둘 다 기가 죽었을 거야. 양손으로 야구방망이를 휘두를 수 있었다면 첫 번째 놈은 틀림없이 죽었을 거다. 지금이라도 말이다. 그는 말린을 보고 싶지 않았다. 고기의 절반이 이미 날아갔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상어들과 싸우는 동안 이미 수평선 아래로 해는 떨어졌다. 어두워지겠구만. 그럼 아바나의 항구의 불빛을 볼 수 있겠지? 만약 내가 동쪽으로 너무 치우쳤다면 새로운 해변들 중 한 곳의 불빛이 보이겠지. 이제 너무 먼 곳에 있진 않아 하고 그는 생각했다. 사람들이 너무 내 걱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소년이 조금 걱정되는군. 그 아이는 나를 믿고 있을 테지. 나이든 어부들이 상당수 걱정을 해줄 거야. 다른 사람들도 말이고 난 좋은 마을에 살고 있어. 그는 이제 고기를 상대로 말을 걸 수가 없었다. 너무 많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절반 남은 고기야. 너도 과거에 온전한 물고기였지. 바다에 너무 멀리 나가서 미안해. 내가 우리 둘을 망쳤어. 하지만 너랑 나는 많은 상어들을 죽였고 또 다른 상어들에게는 부상까지 입혔지. 물고기야, 너는 얼마나 죽였냐? 장 같은 부리를 장식으로 달고 다니진 않았겠지? 그는 그 물고기를 생각하고 만약 저 물고기가 자유롭게 헤엄쳤다면 상어에게 어떻게 했을지 상상했다. 저 창 같은 부리를 떼어내어서 상어들과 싸우는데 써먹었으면 좋았을 것 같았다. 하지만 배에는 그 긴 뿌리를 떼어낼 도끼도 칼도 없었다. 도끼나 칼이 있었더라면 저 창을 떼어내고 노끝에 붙여 멋진 무기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함께 싸우는 것이 되겠지. 이제 저놈들이 밤중에 공격해오면 영감, 다시는 어떻게 할 수 있어? 뭘 할 거야? 그들과 싸울 거야. 그가 말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싸울 거야. 이제 주위는 어두워졌고 항구의 불빛이나 전등의 불빛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바람이 돛을 꾸준히 끌고 가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이미 죽은 사람이 되어버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는 양손을 마주잡고 손바닥을 비벼보았다. 양손은 죽지 않았고 손은 잡았다 폈다 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고통이 느껴졌다. 그는 고물의 등을 기대며 자신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양어깨가 그것을 말해주었다. 물고기를 잡는다면 기도문을 많이 외우겠다고 약속했지. 하지만 지금은 너무 피곤해. 포대를 가져다가 어깨에 둘러야겠군. 그는 고물에 누워 배의 방향을 조종하며 밤하늘에 불빛이 나타나는지 주시했다. 그래도 아직 고기의 절반이 남아있어. 저 절반을 항구로 가져갈 수 있을지도 모르지. 운이 좋다면 말이야. 아니야. 바다에서 너무 멀리 나갈 때부터
이미 그 운은 잡혔어.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그가 큰 소리로 말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키를 조종하란 말이다. 아직도 상당한 운이 남아있을지도 몰라. 행운을 파는 데가 있다면 그걸 좀 사고 싶군. 그가 말했다. 뭘 주고 사지? 그가 자신에게 물었다. 잃어버린 작살, 부러진 칼, 상처뿐인 손. 이런 걸로 행운을 잡을 수 있을까? 그럴지도 모르지. 그가 말했다. 넌 바다에서 84일을 허송세월을 하면서 그걸 사들이려고 했잖아. 행운이 거의 네 손에 잡힐 뻔했다 이 말이야.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지. 그는 생각했다. 행운은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는데 누가 그걸 알아볼 수 있겠는가. 어떤 형태가 되었든 간 그걸 좀 잡고 싶고 그들이 요구하는 가격을 지불하고 싶었다. 전등의 불빛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바라는 게 너무 많군. 하지만 그게 내가 지금 바라는 거지. 그는 키를 조종하는데 더 편안한 자세를 잡으려고 애썼다. 고통 덕분에 자신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밤 10시쯤 도시의 등불들이 내비치는 반사광을 볼 수 있었다. 그 불빛들은 달이 떠오르기 전에는 하늘의 빛처럼 보였다. 곧 그 불빛을 바다 너머로 꾸준히 볼 수 있게 되었다. 산뜰 바람이 세게 불어 물결이 높았다. 그는 그 불빛 안쪽으로 키를 조종했고 이제 해류의 가장자리에 도달했다고 생각했다. 이제 끝났구나. 그는 생각했다. 상어들이 곧 다시 공격해오겠지. 하지만 어둠 속에서 무기도 없는데 뭘 할 수 있겠어. 몸은 뻣뻣했고 상처들과 뭉친 근육은 밤이 되어 추워지며 더욱 아파왔다. 앞으로는 싸울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정말로 싸울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자정이 되어 그는 다시 싸웠고 이번에는 그 싸움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때로 몰려왔고 놓이는 상어 지느러미가 물 위에서 만들어내는 선들과 그들이 고기들에게 달려들며 내는 안광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상어들의 대가리를 몽둥이로 내리쳤고 아가리가 살코기를 씹는 소리, 배 밑으로 들어간 상어가 배를 흔들어내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듣고 느끼는 대로 필사적으로 몽둥이를 내리쳤다. 그러자가 몽둥이를 꽉 무는 것이 느껴졌다. 몽둥이가 사라졌다. 만리생가? 이 기억이 안 나네요. 무슨 뭐였는데 이렇게 그는 키의 손잡이를 꺼내 만세기! 맞아, 만세기였어요. 그는 키에서 키 손잡이를 꺼내 맞아요. 맞아. 이렇게 있다고. 그쵸. 만세기가 아닌가? 청새치인가? 좋습니다. 그는 키에서 키 손잡이를 꺼내 그것을 양손으로 잡고서 상어들을 치고 또 쳤다. 하지만 상어들은 이제 이물로 몰려들어 한 놈씩 번갈아 혹은 한꺼번에 달려들어 고기의 살점을 뜯어갔다. 놈들이 또다시 공격하려고 방향을 틀었을 때 그 뜯겨나간 살점들이 물속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마침내 상어 한 마리가 물고기의 머리 부분을 공격했다. 노인은 이제 싸움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상어의 아가리는 잘 뜯어지지 않는 머리의 단단한 부분을 파고들었다. 노인은 키 손잡이로 상어의 대가리를 3번 내리쳤다.
그는 키 손잡이가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고 부러져서 뾰족해진 부분으로 상어의 대가리를 계속 찔러댔다. 마침내 상어는 물고기를 놓아주고 뒤로 물러났다. 그것이 마지막 상어였다. 이제는 더 이상 뜯어먹을 것이 없었다. 노인은 이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입안에서는 이상한 맛이 느껴졌다. 구리 냄새가 나는 달콤한 맛이었다. 그는 순간 그것이 무서워졌다. 하지만 입안에 오래 남아있진 않았다. 그는 바다에 침을 뱉으며 말했다. 이것도 먹어라. 갈라노 상어들아. 그리고 니놈들이 사람을 죽인 꿈을 꾸어라. 그는 자신이 이제 회복 불능일 정도로 패배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고물로 돌아갔다. 깨진 키 손잡이가 키의 구멍에 그런대로 들어맞아 배를 조종할 수가 있었다. 그는 포대로 양 어깨를 두르고 항로를 바로잡았다. 그는 아무런 생각도 느낌도 없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치렀고 항로를 바로잡아 가능한 빠르고 현명하게 고향 마을의 항구로 돌아가려고 애썼다. 한밤중에 상어들이 식탁에서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주우려는 듯 고기의 뼈대를 공격해왔다. 노인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배가 가볍게 잘 달리는 것만 신경 썼다. 이제 배 옆에 붙어있는 고기의 뼈대는 전혀 무게감이 없었다. 배 상태는 좋아. 그는 생각했다. 상태가 좋을 뿐만이 아니라 키 손잡이를 제외하고는 손해본 것도 없고 뭐 이 정도는 간단히 교체할 수 있지. 그는 이제 배가 해류 안으로 들어선 것을 느껴졌고 해안가 들어선 마을의 불빛들을 보았다. 그는 항구에 거의 다 왔음을 알았다. 이제 집으로 가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다. 아무튼 바람은 우리의 친구다. 그는 생각했다. 이어 때때로 그러하지라는 말을 덧붙였다. 우리의 우군과 적군이 함께 있는 저 위대한 바다도 우리의 친구야. 그리고 침대도 나의 친구지. 침대는 아주 멋진 물건이야. 바로 그때 물건이야. 남한테 두들겨 맞아 필요할 때에는 더더욱이 그러하지. 침대가 이렇게 편안한 것인지 예전에는 몰랐어. 그런데 무엇이 자네를 그토록 두들겨 맞게 했고 또 피곤하게 했지? 그는 생각했다. 누가 뭘 어떻게 했다고? 아니야. 단지 너무 멀리 나갔을 뿐이야. 자그마한 항구에 들었었을 때 테라스 식당의 불빛은 꺼져 있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미풍은 강해졌고 이제는 세게 불었다. 항구는 아주 조용했고 그는 바위들 밑에 작은 널판으로 다가갔다. 그를 도와줄 사람은 없었다. 그는 혼자 힘으로 되는 데까지 배를 접근시켜야 했다. 그는 배에서 내려 배를 바위에 고정시켰다. 돛을 내리고 둘둘 감은 다음 묶어버렸다. 이어 돛대를 어깨에 메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그는 자신이 얼마나 피곤한지 깨달았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가로등의 반사광으로 배의 고물 뒤로 세워진 물고기의 커다란 꼬리를 볼 수 있었다. 등뼈의 하얀 선, 검은 덩어리 같은 머리, 튀어나온 부리, 그리고 그 사이 공백도. 그는 다시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고 꼭대기 부분에서 넘어져 돛대를 어깨에 두른 채 잠시 엎드려 있었다. 그는 일어나려고 했었지만 너무 힘이 들었다. 그는 돛대를 어깨에 맨 채 거기에 앉아 도로를 내려다보았다. 도로 한쪽 끝에서는
차가 달려가고 있었다. 노인은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마침내 그는 돛대를 내려놓고 일어섰다. 그리고 돛대를 집어들어 어깨를 메고 길을 걸어 올라갔다. 그는 오두막에 도착하기까지 5번을 앉아 쉬었다. 오두막에 들어간 그는 돛대를 벽에 딱 기대 세웠다. 어둠 속에서 물병을 찾아내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침대에 누웠다. 아침에 소년이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잠을 자고 있었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기 때문에 돛배들은 바다에 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소년은 늦잠을 잔 후 매일 아침 그렇게 했듯 노인의 오두막을 둘러보러 온 것이다. 소년은 그가 숨을 쉬는 것을 보았고 노인의 양손을 보자 울기 시작했다. 그는 커피를 가지러 조용히 밖으로 나왔고 길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 계속 울었다. 많은 어부들이 배 주위에 모여 서서 배 옆에 묶여있는 것을 쳐다보았다. 한 어부가 바지를 걷어올리고 물에 들어가 줄자로 그 뼈대의 길이를 재고 있었다. 소녀는 그리로 내려가지 않았다. 그는 이미 내려갔다 왔고 한 어부가 그를 하여 배를 돌아봐주고 있었다. 노인은 어때? 한 어부가 소리쳤다. 주무시고 계세요. 소년이 말했다. 소년은 울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개의치 않았다. 아무도 할아버지를 방해하면 안 돼요. 고에서 꼬리까지 18피트야. 물고기를 줄자로 잰 어부가 말했다. 그럴 거예요. 소년이 말했다. 그는 테라스 식당으로 가서 커피 한 캔을 요청했다. 뜨겁게 해서 우유와 설탕을 많이 넣어주세요. 더 필요한 건 없고 이따가 할아버지가 뭘 드실 수 있는지 보고서 말씀드릴게요. 정말 대단한 물고기야. 식당 주인이 말했다. 저런 물고기는 본 적이 없어. 네가 어제 잡아온 고기도 아주 좋은 고기였고 내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녀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울기 시작했다. 마실 건 필요 없니? 아니요. 사람들에게 산타하고 할아버지를 방해하지 말라고 얘기해주세요. 돌아올게요. 영감님에게 정말 고생했다고 말씀드리라. 고맙습니다. 소녀는 뜨거운 커피캔을 노인의 오두막에 가져갔고 그가 깨어날 때까지 앉아 기다렸다. 한 번은 그가 깨어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곧 깊은 잠에 다시 빠져들었다. 소녀는 길 건너에 가서 나무를 구해와 커피를 다시 데웠다. 마침내 노인이 깨어났다. 일어나지 마세요. 이거 먹으세요. 놈들이 나를 패배시켰어, 마놀린. 그가 말했다. 정말 엄청나게 말이야. 하지만 저 잡아오신 물고기가 할아버지를 패배시킨 건 아니겠죠? 아니지. 패배당한 건 나중 일이야. 페드리코가 배와 장비들을 돌보고 있어요. 물고기 머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페드리코에게 잘라내서 고기 더제스라고 해. 그럼 창처럼 생긴 부리는요? 가지고 싶으면 가져. 가지고 싶어요. 소년이 말했다. 이제 우리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해요. 사람들이 나를 찾는 수색 작업을 벌였니? 물론이죠. 해양 경비대와 비행기가 동원됐고요. 바다는 너무 크고 배는 너무 작지. 발견하기가 어려워. 노인이 말했다. 노인은 바다나 자기 자신을 상대로 말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것이 정말로 유쾌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네가 보고 싶었단다. 그가 말했다. 너는 뭐를 잡았니? 첫째 날에는 한 마리, 둘째 날에도 한 마리, 셋째 날에는 2마리 잡았어요. 잘했군. 이제 우리 같이 고기 잡이를 나가요. 아니야, 나는 운이 없는 사람이지. 더 이상 운이 없어. 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운을 불러오면 되잖아요.
너의 가족은 뭐라고 할까? 신경 안 써요. 저 어제 2마리 잡았다니까요? 하지만 이제 함께 잡아요. 아직 낚시에 대해서 배울 게 많아요. 아주 좋은 살상용 창을 구해서 늘 배에다 구비해 두어야 돼. 낡은 포도에 용수철 조각을 갈아서 날카로운 창끝을 만들 수도 있고, 구아나바코아에 가면 그걸 갈아올 수 있겠지. 날카롭대 별이고 너무 가늘지 않아야 돼. 그래야 안 부러지니까. 내 칼이 부러졌어. 새 칼을 준비하고 용수철을 갈아올게요. 거센 바람이 앞으로 며칠 동안이나 더 불지 볼까요? 한 사흘? 그보다 더 보일 수도 있고. 모든 걸 다 준비할게요. 할아버지는 손을 잘 치료해두세요. 난 손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알지. 밤중에 바다에서 이상한 것을 뱉었는데 내 가슴에 뭔가가 깨어진 느낌이야. 그것도 치료하세요. 할아버지 이제 누우세요. 깨끗한 셔츠를 가져다 드릴게요. 그리고 먹을 것도요. 내가 바다에 나가 있던 동안의 신문도 조금 가져다 줄 수 있겠니? 네, 빨리 회복하세요. 할아버지에게 배울 것도 너무 많고 할아버지는 제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수도 있고요.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많이 했지. 음식과 신문을 가지고 올게요. 할아버지 잘 쉬세요. 약국에서 손을 쓸 약을 좀 사지고 올게요. 페트리코에게 머리를 주겠다는 말을 꼭 해주렴. 그럼요, 꼭 전할게요. 소녀는 문 밖으로 나가 산후 자같이 깔린 길을 내려가며 다시 울었다. 그날 오후 테라스 식당에는 한 무리의 관광객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물에 떠있는 빈 맥주 깡통과 창꼬치 뼈다귀를 내려다보았는데 그중 한 여인이 아주 크고 기다랗고 하얀 등뼈를 보았다. 그 끝에 있는 커다란 꼬리는 조류에 따라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며 흔들리고 있었다. 저건 뭐죠? 그녀가 커다란 물고기의 기다란 등뼈를 가리키며 웨이터에게 물었다. 티부론입니다. 웨이터가 말했다. 상어지요. 그는 물고기가 어떻게 된 원인을 설명해 주려던 참이었다. 상어가 저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꼬리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는데. 나도 몰랐어. 그녀의 남자친구가 말했다. 길 위에 있는 노인은 오두막에서 노인은 다시 잠들어 있었다. 그는 여전히 엎드린 채 자고 있었고 소년이 그 옆에 앉아 그를 보살피고 있었다. 노인은 사자꿈을 꾸고 있었다.